조용한 태국의 항공사 비행기에서 누군가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승객들이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히덕거리며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비행기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항공의 한국인 승무원 이현주입니다. 오늘도 방콕 인천 노선 비행을 마치고 입국장 앞에서 태국 승무원들을 기다리고 있죠. 평소라면 30분이면 충분했을 입국 심사가 요즘은 기본 2시간은 걸립니다. 연주야, 많이 기다렸지? 희주 선배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어요. 저와 희주 선배는 작년에 태국 항공사가 한국 항공사와 코드쉐어 협정을 맺으면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두 항공사가 동일 노선을 공동 운항하게 되면서 서비스의 질을 균일하게 맞추기 위해 한국인 승무원을 채용한 거죠. 멈춰선 입국 심사대 앞에서 저는 희주 선배와 함께 또다시 긴 대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인천공항 입국장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태국 승무원들의 표정이었죠. 괜찮아요, 선배. 어차피 이제 일상이 됐잖아요. 입국 심사대 앞에서 2시간째 기다리는 동안 태국 승무원들의 지친 한숨 소리가 공항 대리석 바닥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수파펀 팀장님의 완벽한 메이크업도 지쳐 무너져가고 있었고 나타와는 높은 힐을 벗어 손에 들고 있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태국 국적기 승무원입니다. 이렇게 오래 붙잡아두면 다음 비행 스케줄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수파펀 팀장님의 격앙된 목소리가 텅 빈 입국장에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평소 미소를 잃지 않던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뒤에 서 있던 나타나 부팀장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이미 참을 만큼 참은 듯 했어요. 저희는 매주 이 노선을 비행합니다. 모든 서류도 완벽하게 갖췄고 지난 10년간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입국 심사 직원의 차가운 답변이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만 최근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면서 모든 태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 심사가 강화됐습니다. 승무원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파이린이 휴대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러다가 내일 오전 비행도 못하겠어요. 또 징계받는 거 아닌가요? 나타와는 이미 지친 듯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다른 승무원들의 얼굴에도 짙은 피로감이 역력했어요. 완벽한 유니폼과 메이크업으로 시작했던 비행이 이제는 구겨진 옷매무새와 지친 표정만 남아있었죠. 매번 이런 식이에요. 지난주에는 3시간을 붙잡혀 있었죠. 라타나 부팀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1달 전부터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하잖아요. 입국 심사대 앞에 놓인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방콕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활기찼던 태국 승무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저 지친 여행자들처럼 보였죠. 저와 희주 선배는 한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이미 심사를 마치고 통과했지만 동료들을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지켜보는 것뿐이었죠. 내일은 오전 6시 비행인데 호텔에 도착하면 3시는 될 것 같아요. 수파펀 팀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러고도 우리 보고 완벽한 서비스를 기대하는 건가요? 이런 상황은 1달 전부터 시작됐어요. 한국 정부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 증가를 이유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한 거죠. 특히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인들의 체류 기간 초과가 문제가 되면서 모든 태국 국적자들이 입국할 때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승무원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들의 지친 한숨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그들의 눈빛이 점점 더 차가워지는지, 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는지. 희주 언니, 우리는 그냥 가볼까요? 보통 이럴 때면 저희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연주야, 잠깐만. 희주 선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수파펀 팀장님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평소에 우아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로요. 한국 승무원들은 참 좋겠네요. 본인들 나라에서 이런 수모도 안 당하고. 그 말에는 분명한 비꼼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국 승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분위기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입국 심사 정책에 대한 불만이었다가 어느새 한국인 전체, 그리고 저희 한국인 승무원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번지고 있었죠. 팀장님, 저희도 이런 상황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희주 선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라타나 부팀장이 끼어들었어요. 마음이 아프다고요? 매일 2시간씩 신문 받는 기분으로 서 있는 건 우리인데 그저 마음이 아프다고요? 그날 이후로 비행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태국 승무원들은 업무 인수인계 시간에도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고 기내 식사 시간에는 아예 따로 자리를 잡았죠. 심지어 객실 업무 중에도 서로 눈빛만 차갑게 교환할 뿐이었어요. 저는 이제 입사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신입 승무원입니다. 해외 항공사에서 일하는 게 제 오랜 꿈이었고 태국 항공사의 코드쉐어 채용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유니폼을 입으며 한숨부터 나옵니다. 연주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런 시기가 지나가겠지. 희주 선배의 위로가 귓가에 맴돌지만 저는 알아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오늘도 방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는 또 다른 불편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겠죠. 기내에 올라서며 마주친 나타완의 차가운 시선에 저는 그저 어색한 미소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어느 날은 또 한 번 사건이 터졌죠. 괜찮으세요, 희주 선배? 방콕 수완나품 공항 승무원 라운지의 구석진 곳에서 희주 선배의 유니폼에 묻은 커피 자국을 닦아내며 물었어요. 아메리카노의 진한 갈색이 고급 원단에 스며들어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어머,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서둘러서. 파이린이 휴지 한 장을 건네며 형식적인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 스친 희미한 미소를 놓치지 않았죠. 라운지 안의 다른 태국 승무원들도 우리를 힐끔거리며 작게 웃음을 나누고 있었고요. 다들 바빠서 그랬겠지. 희주 선배의 말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난 2달간 이런 우연한 사고들이 너무 자주 일어났거든요. 지난주에는 기내식 카트가 실수로 선배의 발등을 찍었고 그 전에는 갤리에서 뜨거운 물을 데우다가 실수로 선배의 팔에 물을 튀게 했죠. 특히 오늘은 인천행 CI 656편 비행을 앞두고 있는데 유니폼이 커피로 얼룩져 버렸으니까요. 여분 유니폼은 가져오셨어요? 응. 다행히 하나 더 챙겨왔어. 희주 선배가 캐리어에서 여분 유니폼을 꺼내는 동안 저는 라운지 한켠에 놓인 시계를 흘깃 보았어요. 비행까지 1시간 반, 유니폼을 갈아입고 브리핑을 받으려면 시간이 빠듯했죠. 연주야, 비즈니스석 담당은 내가 할게. 브리핑룸으로 향하는 통로에서 수파펀 팀장이 갑자기 통보하듯 말했어요. 오늘 제가 비즈니스석을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코노미석으로 바뀐 거죠. 수파펀 팀장은 평소에 우아한 미소 대신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팀장님, 원래 스케줄이 한국어 통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라타나가 이코노미석에서 널 필요로 할 거야. 이유는 그럴듯했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비즈니스석은 승객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은 편인데 일부러 저희를 이코노미석의 힘든 업무로 배치하는 거죠. 게다가 오늘따라 이코노미석이 만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요. 객실 승무원 배치표를 보면서도 수파펀 팀장의 눈빛에서 작은 승리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여분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나온 희주 선배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네요.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오늘도 긴 하루가 될 거라는 걸요. 비행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라타나 부팀장이 객실 통로에서 저를 붙잡았어요. 한국 손님들이 많이 타셨네요. 식사 서비스는 연주 씨가 전담하면 좋겠어요. 아, 음료 서비스도요.
보통은 구역을 나눠서 하는 일인데 모든 한국 승객의 서비스를 저 혼자 맡으라는 거였어요. 승객이 150명이 넘는 상황에서요. 지금 객실 안내방송 해야 하는데 연주 씨가 해줄래요? 제가 갑자기 목이 안 좋네요. 나타완이 마이크를 건네며 말했어요. 원래는 그녀 차례였는데 이렇게 즉석에서 바꾸는 일이 다반사가 됐죠. 한숨을 삼키며 마이크를 잡았지만 그때 파이린이 다가왔어요. 아, 맞다. 내일 교대 시간이 바뀌었어요. 아침 6시요. 네. 어제 들은 건 오전 9시였는데요. 방금 변경됐어요. 미안해요. 일찍 알려드리지 못해서. 이런 갑작스러운 시간 변경 통보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실제 교대 시간은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일부러 저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희주 언니, 이러다 저희 진짜 실수하면 어쩌죠? 비행 중간 잠깐의 휴식 시간, 갤리에서 희주 선배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해. 우리가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 그때 갤리 커튼이 열리며 수파펀 팀장이 들어왔어요. 우리를 본 척도 않은 채 다른 태국 승무원들과 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가끔 우리 쪽을 흘깃거리며 웃는 게 분명 우리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 연주 씨. 여기서 수다만 떨고 있었네요. 23시 손님이 방금 호출하셨는데. 라타나 부팀장의 말에 저는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객실에 가보니 23시 손님은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죠. 또 허위 호출이었던 거예요. 비행이 끝나갈 무렵 희주 선배가 잠깐 저를 불렀어요. 연주야, 내일 회사에 보고서 좀 써야 할 것 같아. 보고서요? 응.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승객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선배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어요. 더 지켜보면 안 될까요? 지금 보고서를 올리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아요.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입사 전에 꿈꾸던 항공사 생활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 저희 앞에 놓여 있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 걸, 이제 막 시작이란 걸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비행기가 인천에 착륙하며 저는 다음 비행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태국 승무원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이 갈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방콕발 인천행 비행기에서 일은 터졌어요. 죄송합니다만 제 옆자리 승객분이 음료를 쏟으셨는데요. 아, 죄송해요. 지금 다른 업무 중이라. 한국어를 잘하시는 한국인 승무원님께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국 승무원들의 무심한 태도에 승객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특히 파이린과 나타와는 한국 승객들의 호출을 받을 때마다 영어로 대화를 시도하거나 아예 한국어를 모르는 척했죠. 연주야, 괜찮아. 벌써 3시간째 쉬지도 못하고. 희주 선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저는 간신히 미소를 지어 보였죠. 네, 괜찮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250명이 넘는 승객들 중 대부분이 한국인이었는데도 태국 승무원들은 철저히 그들을 외면했어요. 모든 한국어 통역과 서비스가 저와 희주 선배의 몫이 됐죠. 어머, 연주 씨. 아직도 일하고 있었네요. 갤리에서 잠깐 물을 마시려던 찰나 라타나의 비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이제 곧 휴식 시간인데. 뒤쪽 갤리에서는 태국 승무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몰래 휴대폰으로 춤추는 영상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군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희주 선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승객들이 불편해하시는데. 희주 선배의 말에 수파펀 팀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아, 승객들이 불편하다고요? 그럼 우리는요? 매일 밤 입국 심사대에서 범죄자처럼 취급받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하지만 그건 저희가. 당신들이 아무 일도 안 했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수파펀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 항공사와 코드 쉐어를 한 이후로 이런 일이 시작됐어요. 당신들이 들어온 이후부터요. 이상하지 않나요? 태국 승무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한국 승무원들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입국 심사가 더 까다로워졌어요. 라타나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우리 회사에 한국인들이 있으니까 더 엄격하게 검사하는 거겠죠? 혹시 당신들이 우리를 감시하는 건 아닌가요? 저와 희주 선배는 할 말을 잃었어요. 터무니없는 의심이었지만 여러 명의 태국 승무원들이 우리를 적대적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매일 밤 2시간씩 신문 받는 기분으로 서 있을 때 당신들은 편하게 통과하면서 우리를 동정하는 척했죠. 하지만 실은 당신들 때문에 우리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오해는 이미 깊어져 있었고 우리의 해명은 더 이상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아, 맞다. 방금 두 분 잠깐 앉아 있는 거 봤는데 휴식은 정해진 시간에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파이린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숨을 삼키며 다시 객실로 향했어요. 등 뒤로 들리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가슴을 무겁게 눌렀죠. 죄송한데 화장실이 어디인가요? 27시 좌석의 한국인 승객이 물었지만 태국 승무원 나타와는 영어로만 답을 하며 다른 쪽을 가리켰어요. 제가 다가가려는 순간 그 승객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혼자 화장실을 찾아 걸어갔죠. 잠시 후 그 승객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승무원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승객은 휴대폰을 꺼내며 방금 본 광경을 설명했어요. 뒤쪽 갤리에서 태국 승무원들이 모여 춤을 추고 있었다고요. 라타나가 휴대폰으로 그들의 모습을 찍고 있었고 다들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대요. 승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어요. 아까부터 보니까 한국 승무원 두 분만 계속 일하시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항공사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했어요. 사실 최근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 때문에 태국 승무원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보복하듯이 한국 승객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승객은 휴대폰을 꺼내더니 자신이 찍은 영상을 보여줬어요. 태국 승무원들이 근무 시간에 춤을 추며 노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거 SNS에 올려도 될까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망설이는 제 모습을 보며 승객이 말했어요. 올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친절이 아니라 의도적인 무시잖아요. 게다가 국가 간 감정으로 승객들을 차별한다니. 그리고 며칠 후 그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태국 항공 승무원들의 충격적인 실태, 한국 승객 무시하는 태국 승무원들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요. 희주 선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제 어쩌지? 모르겠어요, 선배.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른 후 저의 승무원들은 갑작스런 호출을 받았습니다. 즉시 방콕 본사로 와주세요. 오늘 오후 3시 긴급 회의입니다. 운항관리부에서 온 메시지였죠. 영문도 모른 채 희주 선배와 급하게 본사로 향했어요. 부사장님이 직접 오신대요. 로비에서 만난 나타완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보였죠. 회의실에 도착하자 태국 승무원들이 한쪽에 모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수파펀 팀장의 얼굴은 평소의 당당함을 잃은 채 창백해져 있었고 라타나는 손톱을 계속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SNS에 올라온 그 영상 때문일까요? 제 귓가에 희주 선배의 작은 속삭임이 들렸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부사장이 들어왔어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엄격한 표정이었죠.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이 자리를 갖게 된 이유, 다들 아시죠? 방콕 본사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항공사 부사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죠. 우리 항공사 역사상
이런 불명예스러운 사건은 처음입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SNS에서 확산된 영상과 댓글들이 가득했어요. 태국항공 불매운동, 차별항공사, 최악의 서비스 같은 해시태그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죠. 이 영상이 올라온 지 며칠 만에 우리 예약률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한국 노선만이 아닙니다. 전체 노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부사장은 태블릿을 넘기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더 심각한 건 우리 항공사 홈페이지와 SNS에 올라오는 과거의 불만 사례들입니다. 스크린에는 그동안 쌓여온 승객들의 컴플레인이 하나둘씩 나타났어요. 한국인이라고 무시하는 태국 승무원들. 영어로만 대답하며 한국어를 모르는 척. 한국 승무원 2명에게만 모든 업무를 떠넘기는 모습. 부사장님이 우리를 바라봤어요. 이현주 승무원, 그리고 박희주 승무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희주 선배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야기한다면 태국 승무원들의 더 큰 반발을 살 수도 있을 텐데. 말씀하시기 어려운가요? 부사장이 다시 태블릿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접수된 민원들을 하나씩 읽어드릴까요? 한국 승무원 2명에게만 모든 업무를 맡겼다. 한국어가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한국 승무원에게 이코노미석 전체를 맡겼다. 부사장님이 계속해서 민원 내용을 읽어내려갔어요. 심야 비행 중 태국 승무원들이 뒤쪽 갤리에서 크게 웃고 떠들어 잠을 잘 수 없었다. 새벽 2시인데도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음악 소리가 들려 불편했다. 취침 시간에 태국 승무원들의 웃음소리에 아이가 잠에서 깼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부사장이 태블릿을 넘기며 말을 이어갔어요. 승객 12명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어요. 한국 승무원 2명이 계속 일하는 동안 태국 승무원들은 뒤에서 히히덕거리면서 놀고 있었다는 내용이죠. 명단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회의실 안에 태국 승무원들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죠. 이건 다 오해입니다. 수파펀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해라고요? 그럼 이 영상도 오해인가요? 부사장이 다시 문제의 영상을 재생했어요. 근무 중에 틱톡을 찍으며 춤을 추는 것도 오해입니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처음에는 입국 심사 때문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태국 승무원들이 매일 밤 긴 시간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스트레스가 쌓였고, 그게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어요. 의도적인 업무 방해, 따돌림, 모욕적인 언행들까지. 부사장님은 한숨을 쉬시며 이야기하셨어요. 왜 진작 보고하지 않았죠? 더 큰 갈등이 될까봐 참았습니다. 이해하려 했어요. 부사장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동료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회사의 이미지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에요. 부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태국 승무원들을 바라봤어요. 수파펀 팀장, 라타나 부팀장, 그리고 관련된 승무원들. 모두 중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온 승무원들은 즉시 정직 처분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어요. 태국 승무원들은 항의하려 했지만 부사장은 단호했죠.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공사입니다.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가 최우선이에요. 국가 간의 감정으로 승객들을 차별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징계가 내려진 후 저는 창밖으로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연주야, 앞으로는 좀 나아질까? 희주 선배의 물음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그러길 바라요, 선배.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냈으니까요. 앞으로는 우리도 태국 승무원들도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배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한켠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어색한 순간도 있고 때로는 작은 오해도 생기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풀어가려 해요.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선 승무원이 된 것 같아요. 국적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이렇게 반한 감정 때문에 한국의 승무원들과 승객들을 상대로 보복을 한 태국 승무원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반한 감정 때문에 태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이러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의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누군가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며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학생들은 태국어로 그들을 조롱하고 집단으로 괴롭히고 있는데요. 도대체 태국의 대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태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하며 자랐어요. 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오늘은 교환학생 프로그램 면접이 있는 날이에요.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것처럼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혜진아, 면접 잘 보고 와.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어머니는 제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약 20년 전 어머니도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오셔서 아버지를 만나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제가 교환학생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셨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태국어 잘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저와 태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고집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현지인처럼 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죠. 주말마다 태국 드라마를 함께 보면서 태국 문화도 자연스럽게 배웠고요. 학교에 도착하자 친한 친구인 연희와 현지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혜진아, 오늘 면접이지? 우리도 같이 지원했어. 연희와 현지는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예요. 태국어과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중 한 명이죠. 다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될 거예요. 면접장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응원했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매 학기 3명만 선발한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지원자가 많다고 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면접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특히 태국어로 진행된 면접에서 제가 현지인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게 큰 장점으로 작용했나 봐요. 일주일 후 합격 발표가 났어요. 저와 연희, 현지가 모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어머니, 저 됐어요. 탐마삿 대학교로 가게 됐어요.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소식을 전하자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혜진아, 태국 대학은 한국과 많이 달라. 내가 몇 가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그날 저녁 어머니는 태국 대학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학생들이 그룹을 지어다니는 문화, 수업 시간의 분위기, 선후배 관계 등 많은 것들이 한국과는 다르다고 하셨죠. 내가 태국어를 잘하는 것은 큰 장점이 될 거야. 하지만 때로는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 모든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좋지 않은 말들도 들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어머니의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들렸지만 당시에는 그저 과도한 걱정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출국 전날 우리 셋은 만나서 태국에서의 계획을 세웠어요. 수업은 물론이고 주말에는 방콕 곳곳을 둘러보기로 했죠. 연희가 먹어보고 싶어하는 길거리 음식도 찾아다니기로 했고요. 혜진아, 이번 학기 진짜 재미있을 것 같아. 연희의 말에 우리 모두 들떴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단순한 문화체험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어머니의 걱정이 현실이 될 거라는 것도요. 가방을 싸면서
저는 태국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어요. 어릴 때부터 1년에 한두 번 다녀오긴 했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6개월 동안 현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진정한 태국을 경험할 수 있을 테니까요. 혜진아, 이건 어머니가 대학 다닐 때 쓰던 거야. 어머니는 오래된 노트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의 대학 생활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는 때로는 벽이 되기도 하지만 그 벽을 넘어설 때 진정한 이해가 시작된다. 이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어요. 드디어 태국이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슴이 설렜어요. 저와 연희, 현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죠. 어머니의 노트를 다시 한번 가방에서 꺼내보았어요. 이제 저도 어머니처럼 태국에서의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탐마삿 대학교 기숙사에 짐을 풀고 다음 날 아침 첫 수업을 위해 강의실로 향했어요.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마치 시간이 거꾸로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한국의 중학교에 다시 온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학생들이 우리를 보자마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태국 학생들의 경멸하는 듯한 눈빛은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죠. 마치 우리가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우리를 보면서도 보지 않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왜 한국 애들이 여기 있지? 우리 학교까지 와서. 진짜 어디든 다 나타나네. 한국 애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아나 봐. 덜 떨어진 애들이 여기까지 왔네. 자기들 나라에서 공부하지. 태국어로 주고받는 대화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어요. 마치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목소리를 낮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죠. 연희와 현지는 아직 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몰랐지만 저는 모든 말이 다 들렸어요. 특히 덜 떨어진 애들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친구들의 얼굴을 힐끗 봤어요. 다행히 두 친구는 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평온한 표정이었죠. 차마 이 말을 친구들에게 전해줄 수 없었어요. 첫날부터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업이 시작되고 교수님께서 우리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이번 학기에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들이에요.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랍니다. 그때였어요.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여학생이 태국어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 여기가 한국도 아닌데 한국말은 하지 말아주면 좋겠어요. 시끄러워서 수업도 제대로 못 들을 것 같네요. 그 말을 하면서 그 학생은 우리를 향해 가볍게 웃음까지 지었어요. 겉으로는 친절한 제안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 담긴 악의는 너무나 명확했죠.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이내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 여학생의 이름이 수차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수업이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연희와 현지가 저를 붙잡았어요. 혜진아, 아까 태국 애들이 뭐라고 한 거야? 분위기가 별로 안 좋던데. 우리한테 한 말 맞지? 한참을 망설였어요. 친구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차마 거짓말은 할 수 없었죠.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덜 떨어진 학생들이래. 여기까지 와서 수업 분위기 망친다고. 친구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들 웃은 거구나. 우리가 무슨 서커스 구경거리도 아닌데. 연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평소 씩씩한 친구였는데 눈가가 살짝 붉어진 게 보였죠. 저는 얼른 친구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런 편견도 깰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걸 감출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워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태국 학생들이 우리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한국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크게 느껴져요. 대체 왜 이런 거예요? 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쉬셨어요. 혜진아, 요즘 태국에서 한국에 대한 감정이 많이 안 좋아졌어. 한국에 있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 문제가 심각해졌거든.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불법 약을 유통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한국 정부가 태국인 관광객들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관광 목적으로 가는 태국인들도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됐지. 비자도 잘 안 나오고. SNS에서는 한국이 태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며 분노하는 글들이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어. 일부 젊은이들은 한국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더라. 어머니의 설명을 들으니 태국 학생들의 반응이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일부 태국인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모든 태국인이 피해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들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마음이 덜 아픈 건 아니었죠. 그런데 어머니, 그건 서로에 대한 오해 아닌가요? 우리도, 그들도. 맞아, 혜진아. 하지만 때로는 이성적인 이해보다 감정이 앞서는 법이야. 그래도 혜진아, 너희가 먼저 다가가 봐.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너희의 진심을 알아줄 거야. 어머니의 말씀대로 해보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특히 수차를 중심으로 한 그룹은 우리를 볼 때마다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죠. 어머니의 조언대로 우리는 태국 학생들에게 다가가 보려 노력했어요. 수업이 끝나면 인사도 건네고 과제도 함께 하자고 제안도 해봤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어요. 특히 수차의 그룹은 더 심했어요. 우리가 다가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죠. 어느 날은 제가 들고 있던 한국에서 가져온 화장품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 휴지통에서 박살난 채로 발견됐죠. 혜진아, 이거 분명 수차 그룹이야. 어제 내가 봤어. 걔네들이 내 자리 근처를 서성거리는 거. 현지의 말에 저는 한숨만 나왔어요. 증거도 없고 신고한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았거든요.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연희의 노트북에 누군가 일부러 물을 엎질렀고 현지의 가방에서는 지갑이 사라졌다가 텅 비어서 돌아왔죠. 하지만 늘 그랬듯이 증거는 없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화장실에 가려는데 수차와 그녀의 친구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복도는 이미 텅 비어 있었죠. 잠깐 얘기 좀 할까? 수차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지만 그들은 제가 도망갈 틈을 주지 않았어요. 너 우리랑 같은 피 섞인 거 알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수차가 제 어깨를 꽉 잡았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죠. 한국 애들이랑 어울리지 마. 그럼 너한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어때?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말을 보탰어요. 우리가 널 보호해 줄 수 있어. 넌 우리랑 같은 편이잖아. 한국 애들은 어차피 곧 돌아갈 텐데 굳이 그런 애들이랑. 마치 독이 묻은 꿀처럼 달콤하면서도 위협적인 말들이었어요. 저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어요. 저는 생각해 볼게요. 내일까지 대답해. 근데 만약 우리 제안을 거절하면. 수차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저는 그 자리를 황급히 빠져나왔어요. 기숙사로 돌아와 연희와 현지를 불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걔네들이 그렇게까지 했다고. 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제 어떡하지? 우리 때문에 혜진이까지 위험해질 것 같아. 연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니야. 우리 셋이 꼭 붙어 다니면 돼. 절대 혼자 다니지 말자.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죠. 다음 날부터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어요. 이제는 저도 괴롭힘의 대상이 된 거죠. 수업 시간에는 태국어로 욕설을 섞어가며 우리를 비웃었고 SNS에는 우리를 비하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연희가 울면서 말했어요. 혜진아,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현지도 힘들어했어요. 매일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무서워.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때로는 이해보다 감정이 앞서는 법이야. 내가 그 벽을 허물 수 있다면 좋겠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그들의 편견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두려웠어요.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게 고통이었고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냈어요. 그리고 곧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머니의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어머니가 태국에서 겪으셨던 비슷한 경험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죠? 혜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수차와 그 친구들의 협박, 괴롭힘, 그리고 제가 느끼는 두려움까지. 어머니, 저는 태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것 같아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고.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태국에서는 체면이 아주 중요해.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거절하는 건 큰 신뢰라고 생각하지. 대신 돌려서 표현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는 게 미덕이야. 그런데 왜 저희한텐 그렇게 직접적으로 적대감을 보이는 거죠? 그건 바로 집단의식 때문이야. 태국 사람들은 개인보다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해. 한번 그룹이 형성되면 쉽게 바뀌지 않고 그 안에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지. 하지만 그만큼 외부인에 대한 거부감도 강하단다. 거기에 지금은 한국에 대한 반감까지 더해져서 예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 같구나. 어머니는 잠시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원래도 태국 사람들은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최근 한국과의 갈등으로 그 거부감이 더 커진 거야.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집단의식은 더욱 강해지고 한국인들에 대한 편견도 깊어진 것 같아. 엄마가 대학 다닐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태국식 해결 방법은 정면 대결을 피하는 거야. 대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가가는 거지. 그들이 너희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게 중요해. 어머니는 잠시 말씀을 끊으셨다가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혜진아, 내가 두 나라의 피를 가졌다는 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야. 너는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그 이해심으로 다리를 놓을 수 있을 거야.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서둘렀던 걸까요? 태국의 방식으로 천천히 다가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명심해, 첫인상은 중요하지만 마지막 인상은 더 중요하단다. 지금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든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해. 통화를 끝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비록 당장은 힘들지만 이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저는 행운할지도 모르겠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그 이해심으로 다리를 놓아볼 차례예요. 곧 찾아올 체육대회가 그 기회가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답니다. 체육대회와 응원 퍼포먼스 대회가 다가오자 학교는 분주해졌어요. 각 학과마다 특색 있는 공연을 준비한다고 들었죠. 우리 과 학생들도 태국 전통춤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3명은 교수님께 제안을 받았어요. 우리 과 공연에 너희도 참여하면 어떨까? 한국의 K-팝으로 특별 무대를 준비해보는 건 어때? 태국 학생들의 반응이 걱정됐지만 이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어요. 다행히도 현지가 K-팝 댄스를 잘 췄고 연희도 춤에 소질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해냈으면 좋겠어. 그래, 이번이 기회일 수도 있어. 우리는 밤늦게까지 기숙사에서 연습했어요. 뉴진스의 하이보이와 슈퍼샤이를 편곡해서
태국어 버전도 넣기로 했죠. 제가 태국어 가사를 번역하고 발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연습하는 동안 가끔 수차와 그 친구들이 지나가며 비웃듯 쳐다봤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연습했죠. 드디어 공연 당일, 우리는 태국 전통 의상과 한복의 느낌을 섞은 특별한 의상을 입었어요. 무대에 오르기 전,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죠. 다들 준비됐지? 응, 우리 할 수 있어. 음악이 시작되자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K-팝 특유의 강렬한 비트가 울려 퍼지고 우리의 무대가 시작됐죠. 태국어 가사가 나올 때마다 관객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무대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큰 함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우리도 믿을 수 없었어요.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앵콜을 외치기 시작했고요. 결국 우리 공연이 1등을 차지했어요.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는 순간 수차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환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하지만 다른 태국 학생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공연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다가와 축하해 주었고 같이 사진도 찍자고 했어요. 심지어 몇몇은 K-팝 댄스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죠. 우와, 태국어 발음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한국 문화와 태국 문화를 이렇게 잘 섞다니 정말 대단해요. 수차와 그녀의 친구들은 여전히 우리를 적대적으로 바라봤지만 이제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괴롭히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모습이 조금은 외롭게 보이기까지 했죠. 그날 밤,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어 승리를 자축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문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체육대회 이후 학교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 자리가 없다며 저희를 밀어내던 학생들이 이제는 먼저 옆자리를 권하기도 했고, 점심시간에는 같이 밥을 먹자고 제안하는 친구들도 생겼어요. 특히 피미라는 여학생은 저희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저번에 공연 정말 멋있었어요. 태국어 발음이 아주 자연스럽더라고요. 혹시 우리랑 같이 점심 먹을래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핌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를 통해 다른 태국 학생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죠. 사실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 때문에 거리를 두었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저희도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수차의 그룹은 달랐어요. 오히려 다른 학생들이 저희와 어울리는 걸 못마땅해하며 그들마저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수차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핌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원래는 밝고 친절한 아이였는데 요즘은 자기 그룹 애들하고만 어울리고 다른 애들은 다 적대시해요. 점점 수차의 그룹은 고립되어 갔어요. 다른 학생들이 그들을 피하기 시작했고 수업 시간에도 혼자만의 섬이 되어갔죠. 저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핌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수차는 스스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를 너무 멀리 밀어냈으니까요. 어느덧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이 됐어요.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많은 태국 친구들이 저희에게 편지를 건네주었어요. 혜진아, 연희야, 현지야, 너희가 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우리의 편견을 깨주어서 더욱 고마워. 핌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도 한국인들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이 있었어. 하지만 너희를 만나면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알게 됐어. 특히 혜진이는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주었어. 사실 태국 사람들은 한국 문화와 한국인들을 좋아했어. K-팝도 한국 드라마도 한국인 관광객들도. 하지만 최근 일어난 여러 사건들 때문에 그런 마음을 숨겨야만 했던 것 같아. 한국에 있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졌던 거야. 그러다 보니 누군가 한국의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배신자 취급을 받기도 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 군중 심리에 휩쓸렸던 것 같아. 특히 SNS에서 한국을 비난하는 글들이 퍼질 때면 그게 마치 우리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했지. 하지만 너희를 직접 만나고 지내면서 깨달았어. 문제는 국적이나 민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우리의 편견이었다는 걸.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알게 됐어. 편지를 읽은 후 어머니께서 주신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문화의 차이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나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진 것이 자랑스럽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태국의 하늘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진정한 이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가진 두 나라의 문화가 얼마나 특별한 선물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태국의 대학교 교환학생으로 간 한국 학생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인들에 대한 반항 감정이 대학생들 사이에도 퍼져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또 이러한 감정을 태국 내에서 끊어내기 위해 한국인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과정은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의 어느 한 여성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그 여성은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요. 현재 태국인 입국 심사가 강화된 한국에서 큰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녀는 태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챙겨오지 못한 상태로 입국 심사를 대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곧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태국 여성은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도대체 입국 심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 사는 완다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온 그날, 저는 오랜 친구 나리사와 함께 방콕의 쇼핑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새로 나온 옷들을 구경하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배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체한 걸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나리사의 도움을 받아 근처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와 부모님을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듣게 된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죠. 완다 씨, 유감스럽게도 위암 말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진행된 상태라 완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겨우 28살인데 이제 제 인생은 끝난 걸까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셨고 아버지는 멍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게 꿈이길 바랐죠. 의사 선생님은 태국에서는 더 이상의 치료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집에 돌아와 우리 가족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나리사가 찾아왔어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죠. 완다. 우리 해외에서 치료받아 보는 건 어때? 다른 나라에는 더 좋은 치료법이 있을지도 몰라. 나리사의 제안에 저희 가족은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우리는 밤새 인터넷을 뒤지며 암 치료로 유명한 병원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독일의 샤리테 병원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병원들의 치료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쌌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의 암치료 성과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의료 기술이 뛰어나면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정말 의료 선진국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죠. 하지만 더 자세히 알아볼수록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 암 치료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결국 우리 가족은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고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도 생겼어요. 물론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것이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기로 했죠. 한국행을 결정하고 나서 저는 매일 밤 기도했어요. 제발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하고요. 부모님은 저를 위해 한국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셨죠. 한국어 인사말도 배우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보셨어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저 역시 희망을 놓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해요. 이 여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건강을 되찾고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가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이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했지만 곧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최근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해져서 입국 심사가 크게 강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 소식은 태국 전역의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여행을 포기하고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나는 치료를 받으러 가는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상황이 심각했죠.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것부터가 큰 산이었어요. 이전에는 관광비자로 쉽게 입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신청자에 대해 꼼꼼한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재정증명서, 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는 기본이고 심지어 한국어 능력증명서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의료 관광 목적이니 병원 예약 확인서와 치료 계획서도 필요했죠. 게다가 비자 심사 기간도 크게 늘어났대요. 예전에는 일주일이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시간이 촉박한 저로서는 정말 큰 문제였죠. 입국 심사도 훨씬 까다로워졌다고 들었어요. 공항에서 입국 심사관들이 태국인들을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본다고 해요. 여행 목적, 체류 기간, 숙소, 귀국 계획 등에 대해 상세하게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캐묻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행을 포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관광은 물론이고 유학, 취업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가려던 사람들도 계획을 변경하고 있대요. SNS에서는 한국 입국을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났죠. 저는 정말 난감했어요. 치료를 받으러 가는 건데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거든요. 혹시 입국이 거부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었죠. 그렇다고 다른 나라로 바꾸자니 이미 한국 병원과 연락도 주고받은 상태라 쉽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가족은 전문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어요. 의료관광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비자 신청부터 입국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추가 비용이 들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다면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했죠. 에이전시의 도움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어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치료 계획서, 숙소 예약 확인서, 왕복 항공권 등을 꼼꼼히 준비했죠.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우려고 노력했고 입국 심사 때 대답할 내용들도 미리 준비했어요.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라도 꼭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굳건해졌거든요. 지금도 한국 입국이 순조롭게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제 건강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가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태국에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저는 직접 한국 병원 측에 연락을 취해보기로 했어요.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죠.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병원에서 빠른 답변이 왔어요. 한국 병원 측에서는 제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더라고요. 그들은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한다며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병원에서 직접 주한 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 제 비자 발급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주었대요. 병원의 도움으로 비자 발급 과정이 놀랍도록 빨라졌어요. 평소 한 달 이상 걸리던 과정이 일주일 만에 완료되었죠. 게다가 병원에서 제공한 상세한 치료 계획서 덕분에 비자 심사도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었어요. 비자를 받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 시작했죠. 출국 전날 가족들과 함께 작은 송별회를 가졌어요. 아버지는 한국행을 가지 않고 보호자로 어머니만 따라오셨죠. 나리사는 꼭 건강해져서 돌아오라며 격려해 주었어요. 드디어 출국 당일, 저는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제 정말 한국에 가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죠. 비행기에 올라타고 자리에 앉았을 때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치료 과정에 대해 생각했죠. 불안함도 있었지만 희망이 더 컸어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어요.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서니 긴 줄이 눈에 들어왔죠. 입국 심사가 매우 강화되어 모든 외국인들이 꼼꼼한 검사를 받고 있었어요. 저희 차례가 되었을 때 심사관은 저희의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비자, 병원 예약 확인서, 숙소 예약 증명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한국 방문 목적과 체류 계획에 대해 상세히 물어보았죠. 어머니와 저는 준비해온 대로 대답했지만 심사관은 계속해서 추가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로 했는지, 치료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치료 후 계획은 무엇인지 등 정말 다양한 질문이었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태국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깨달았어요. 약을 가방에 넣지 않았다는 걸요. 어머니께 물어보니 어머니도 약을 챙기지 않으셨대요. 순간 패닉에 빠졌어요. 그 약은 제 상태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약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용기를 내어 심사관에게 말을 걸었어요. 스마트폰의 번역기 앱을 사용해 상황을 설명하려 노력했죠. 죄송합니다. 제 딸이 암 환자인데 중요한 약을 잊고 왔어요. 지금 먹어야 할 시간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심사관이 못 알아들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해서 설명하자 심사관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저희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죠. 그리고는 제가 치료받기로 한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심사관은 병원 측의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필요한 약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어요. 병원에서는 빠르게 필요한 약의 정보를 알려주었고 심사관은 즉시 인천공항 인근의 약국에 연락을 취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직접 약국에 가서 임시로 먹을 수 있는 약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어머니는 그 친절함에 눈물이 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도와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심사관은 빠르게 약을 가지고 돌아와 저희에게 건네주었어요. 힘든 여정이었을 텐데 약까지 깜빡하셨군요. 앞으로의 치료가 잘 되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좋은 경험하세요. 그의 따뜻한 말에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친절과 배려를 받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한국에 오기로 한 결정이 정말 옳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입국 심사를 무사히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아직 치료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받다니 정말 놀라웠죠.
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셨어요. 완다. 우리가 한국에 오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친절한 나라에서 너는 분명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저도 그렇게 믿어요. 이제 정말 희망이 생겼어요. 공항을 나서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나라에서 받은 친절을 잊지 않고 꼭 건강을 되찾아 태국으로 돌아가리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다시 한국을 찾아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공항을 나서자마자 저희는 병원으로 직행했어요. 서울의 대학병원에 도착하니 그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친절한 직원이 영어로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완다 씨와 어머님이시죠? 오랜 여정 끝에 오셨는데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바로 병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어 때문에 걱정했는데 영어로 소통할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었죠. 병실에 들어서자 저희 둘 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5성급 호텔 객실 같았거든요. 넓고 깨끗한 공간, 편안해 보이는 전동 침대, 대형 TV, 심지어 냉장고까지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도 아름다웠죠. 와, 엄마. 이게 정말 병실이에요? 너무 좋아요. 어머니도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셨죠. 안녕하세요, 완다 씨. 저는 담당 의사입니다. 먼저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부터 제가 완다 씨의 치료를 전담하게 될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선생님은 제 상태에 대해 꼼꼼히 물어보셨고 앞으로의 검사와 치료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의 전문적이고 친절한 태도에 저는 점점 안심이 되기 시작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어요. 먼저 CT 촬영을 했는데 검사실에 들어서자 최첨단 장비가 눈에 들어왔어요. 방사선사 선생님이 제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씀하셨죠. 완다 씨, 이 장비는 저선량 CT예요.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 있어요. 편하게 누워 계세요. MRI 검사도 이어졌어요. 좁은 공간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고 조금 긴장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며 안심시켜 주셨어요. 괜찮아요, 완다 씨.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볼 거예요. 불편하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PET-CT 검사도 진행되었는데 이 검사에 대해 처음 들어봐서 조금 무서웠어요. 하지만 의료진들이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안심할 수 있었죠. 이 검사는 암세포의 활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완다 씨의 상태를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모든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간호사 선생님들이 수시로 병실을 방문해 제 상태를 체크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물어봐 주셨어요. 심지어 태국 음식이 그립지 않냐며 병원 근처 태국 식당 정보도 알려주셨죠. 며칠 뒤 의사 선생님께서 병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완다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태국에서 받으신 진단과는 많이 다르네요. 저와 어머니는 긴장된 표정으로 선생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다행히 암이 말기 단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초기에 가깝습니다. 태국에서 보인 영상에서 암처럼 보였던 부분은 사실 양성 종양이었어요. PET-CT 검사 결과 다른 장기로의 전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떨떨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선생님은 부드럽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태국에서는 내시경 조직 검사만으로 진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조직 검사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워요. 우리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단을 내립니다. CT, MRI, PET-CT, 그리고 정밀한 조직 검사까지요. 이런 종합적인 접근이 오진을 막고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태국에서의 검사 과정이 떠올랐어요. 검사를 받을 때마다 다른 날짜에 병원에 가야 했고 결과를 받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죠.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검사가 체계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제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좋다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 암이 있어 치료는 필요하지만 예후가 훨씬 좋아요. 수술과 간단한 항암 치료로 완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어머니가 선생님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한국에 온 건 정말 신의 한 수였나 봐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말 그래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어요. 제게 새 삶을 선물해 주셨어요. 선생님은 겸손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저희는 그저 우리의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앞으로의 치료 과정도 함께 잘 이겨내 보아요. 수술 날짜가 다가오자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의료진들의 꾸준한 관심과 격려 덕분에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죠. 수술 전날 선생님이 직접 병실에 오셔서 수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완다 씨, 내일 수술은 다빈치 로봇 수술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방법은 절개 부위가 자가 회복이 빠르고 흉터도 거의 남지 않아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조금씩 안심이 되었어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수시로 들러 제 상태를 체크하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셨죠. 걱정 마세요, 완다 씨. 우리 병원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거예요. 수술 후에도 저희가 계속 곁에서 간호해 드릴 테니까요. 수술 당일 아침, 제가 떨고 있자 마취과 선생님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완다 씨, 제가 수술 내내 옆에서 지켜볼 거예요. 편안하게 잠드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수술실에 들어서자 현대적인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로봇 수술 시스템이 대기하고 있었죠. 집도의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셨어요. 완다 씨, 걱정 마세요. 이 로봇과 제가 함께 완다 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본 건 어머니의 안도한 얼굴이었어요.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죠.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예상보다 상태가 좋아서 암 조직을 깨끗이 제거할 수 있었어요. 회복 과정에서도 의료진들의 세심한 배려가 이어졌어요. 통증 관리를 위해 수시로 방문해 주셨고 영양사 선생님은 매일 와서 식단에 대해 상담해 주셨죠. 물리치료사 선생님은 매일 와서 재활 운동을 도와주셨는데 항상 밝은 미소로 저를 격려해 주셨죠. 완다 씨, 정말 빠르게 회복하고 계세요. 이대로만 하면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따뜻한 관심과 전문적인 케어 덕분에 저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어요. 수술 후 2주 만에 퇴원할 수 있게 되었죠. 퇴원하는 날, 병동의 모든 의료진이 나와서 저를 배웅해 주셨어요.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죠. 완다 씨, 정말 잘 해내셨어요. 앞으로도 정기검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계속 완다 씨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퇴원 준비를 하던 중 김 선생님이 저희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태국어와 영어로 번역된 2가지 버전의 진단서였죠. 완다 씨, 태국으로 돌아가셔서 계속 치료받으실 때 필요할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태국 의료 시스템에 맞춰 작성했으니 현지 병원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세심한 배려에 눈물이 났어요.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귀국한 후의 상황까지 고려해 주시다니 정말 감동이었죠. 어머니도 감격스러워 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한국 의료진들의 따뜻한 마음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마치 제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이곳에서 새 삶을 선물 받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잠시 멈춰서서 한국 땅을 바라봤어요. 이곳에 와서 겪은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첫날의 두려움, 의료진들의 따뜻한 배려, 수술의 성공, 그리고 지금의 건강한 모습까지.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꼭 다시 한국을 찾아와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국의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알려야겠어.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한국. 당신은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 의료진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들의 전문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 경험은 단순히 제 건강을 되찾아준 것뿐만 아니라 제 인생관 자체를 바꿔놓았다는 걸 깨달았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한국에서 받은 희망과 용기를 떠올리며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치료 이상의 것을 선물해 주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었어요. 이렇게 한국의 입국 심사가 강화된 상황에서 태국인이 한국 병원으로 오게 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픈 환자를 위해 모든 한국인들이 앞장서서 도와주려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고 한국 병원의 시스템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 많던 한국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한국인들을 얼른 태국으로 보내주세요. 한국인이 사라진 태국은 현재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를 향해 사과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들이 한국인들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교에 다니는 케이시예요. 오늘 언어학 수업에서 정말 흥미진진한 강의를 들었답니다.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언어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어 열풍이에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한류라고 불리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인기가 급상승했어요. K-팝, K-드라마, 그리고 한국 영화의 성공으로 인해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죠. 교수님은 스크린에 몇 가지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특별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답니다.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어 인기는 실로 대단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고 있죠.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한국어가 이렇게 인기가 많다니 말이에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선 문화적 동경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교수님은 이어서 스크린에 새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어 학습자 수가 얼마나 급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추이를 보여주는데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는 선이 눈에 띄었죠. 2015년에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약 30만 명이었던 한국어 학습자 수가 2023년에는 무려 180만 명을 넘어섰어요. 6배 이상 증가한 셈이죠. 교수님은 국가별 통계도 보여주셨어요.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베트남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약 50만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45만 명, 태국은 60만 명에 달해요. 저는 이 숫자들을 듣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한국어가 이렇게 인기 있는 외국어가 되었다니 정말 신기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숫자들이 공식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사람들만 집계한 거라는 점이에요. 독학으로 공부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학습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더니 유튜브 로고가 있는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학습 플랫폼이 뭔지 아시나요?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유튜브요. 라고 대답했죠. 맞아요.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어 학습 관련 영상들의 조회수가 어마어마한 수준에 도달했답니다. 교수님은 몇 가지 예시를 보여주셨어요. 이 채널을 보세요. 쉬운 한국어 배우기라는 제목의 영상인데 조회수가 무려 1000만을 넘었어요. 그리고 이 한국어 기초 100문장 영상은 2000만 뷰를 기록했죠.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 나라의 언어 학습 영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시청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영상들의 댓글 섹션을 보면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고 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사용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교수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어요. 이런 유튜브 채널들은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한국 문화, 음식, 생활 방식 등도 함께 소개하면서 종합적인 문화 교육의 장이 되고 있죠. 이게 바로 한국어 학습이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문화적 현상이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주변에도 K-팝이나 K-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이런 온라인 학습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겁니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런 비공식적 학습자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한국어 학습자의 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표정이 조금 심각해지셨어요. 하지만 이런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손을 들고 물었어요. 무슨 문제인가요, 교수님? 바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수님은 다시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한국어 학습자 수는 급증했지만 자격을 갖춘 한국어 교사의 수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프를 보니 정말 그랬어요. 학습자 수를 나타내는 선은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교사 수를 나타내는 선은 거의 평평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약 50만 명의 한국어 학습자가 있지만 공인된 한국어 교사는 겨우 5천 명 정도에 불과해요. 인도네시아나 태국도 상황은 비슷하죠.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일부는 온라인 독학에 의존하고 있고 또 일부는 자격이 불충분한 교사들에게 배우고 있죠.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현지 언어에 능통한 한국어 교사가 매우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태국어를 잘하는 한국인 교사나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배운 태국인 교사가 너무 적어요. 이런 상황은 학습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죠. 저는 궁금해서 또 질문했어요. 그럼 왜 더 많은 교사들을 양성하지 않나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선 한국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과 자격증이 필요해요. 이를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게다가 많은 국가에서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 자체가 부족해요. 더군다나 현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 그리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급여나 근무 조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죠.
이런 이유로 많은 잠재적 교사들이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돼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어 열풍의 이면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많은 교육기관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일부 대학들은 한국어 학과를 신설하려고 하지만 교수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심지어 일부 기관에서는 한국인 유학생이나 현지 거주 한국인을 임시 교사로 활용하기도 해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런 임시 방편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어요. 전문성 있는 교사가 필요한 이유죠. 게다가 최근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일부 국가와 한국 사이의 정치적 관계가 악화되면서 현지에 있던 한국인 교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요. 이로 인해 교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죠.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요? 교수님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가장 최근에 이런 문제가 두드러진 곳은 태국이에요. 교수님의 대답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태국이요? 한국과 태국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최근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해 한국에서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가 매우 엄격해졌어요. 이로 인해 정상적인 관광객들까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겼죠. 그 소식이 태국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어요. 이는 곧 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고 결국 많은 한국인들이 태국을 떠나게 되었죠.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럼 한국어 교육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아주 큰 영향이 있었죠. 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던 많은 한국인 교사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이미 부족했던 한국어 교사의 수가 더욱 줄어들게 된 거죠.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해요. 2022년까지 태국 전역에서 약 500명의 한국인 교사가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하지만 2023년 중반부터 이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현재는 200명도 채 되지 않아요.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을 중단하기도 했고 어떤 곳에서는 한국어를 전공하지 않은 교사들이 급하게 투입되기도 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어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요. 전문성 있는 교사들이 줄어들면서 문법이나 발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태국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현재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 중이에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통해 더 많은 한국어 교사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태국 내에서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현재 몇몇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있지만 아직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교수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일부는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고 있지만 언어 학습에서 중요한 실제 대화 연습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어떤 학생들은 더 비싼 사설 학원을 찾아다니기도 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태국 학생들의 열정은 식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부 학생들은 SNS를 통해 한국 정부에 더 많은 교사를 보내달라고 호소하고 있죠. 이런 학생들의 열정이 있기에 태국 정부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현재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태국에서도 외교적 노력을 진행 중에 있죠. 하지만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 뒤쪽에서 갑자기 한 학생이 일어섰어요. 태국에서 온 교환학생 나파였죠.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방금 하신 말씀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강의실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나파에게 집중됐어요. 현재 태국의 실제 상황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태국 사람들은 한국어보다는 영어를 배우기를 더 희망하고 있어요. 사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해요. 지금 태국에서는 한국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국 정부는 현재 남아있는 한국인들을 떠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나파의 말에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들었던 내용과 나파의 주장이 너무나 달랐거든요. 게다가 SNS에서 한국 정부의 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한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아마도 소수의 의견을 과대 해석한 거겠죠. 대부분의 태국 사람들은 이제 한국어 학습에 관심이 없어요. 태국과 한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태국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강화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한국은 이제 태국에게 그다지 중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나파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의실 앞쪽에서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유희였죠. 잠깐만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본 태국인들의 SNS 게시글을 보면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아직도 한류 열풍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한국인들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정말 많아요. 유희의 갑작스러운 반박에 강의실 전체가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나파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다른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죠. 제가 직접 본 게시물들 중에는 한국어 학습 그룹을 찾는 내용, 한국 문화 행사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 심지어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았어요. 그러자 나파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런 게시물들은 아마 특정 집단의 의견일 뿐이에요. 이제 태국은 한국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답니다. 두 학생의 팽팽한 대립에 강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 나라의 문화적 영향력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이렇게 극명할 수 있다니 말이에요. 이때 교수님이 앞으로 나오셨어요. 나파 학생, 방금 그 말은 객관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 최신 통계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이 자료들을 보세요. 태국에서 한국어 학습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어 교사가 부족해진 이후의 변화예요. 그래프를 가리키시며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어 교사가 사라진 태국에서는 일반적인 수강비로 한국어 교육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오히려 일반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나파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교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설명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일부 학원에서는 한국어 교사에게 평균보다 50%나 높은 임금을 제한하면서 태국으로 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높은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엔 SNS 게시물들의 스크린샷이 보였죠. 그리고 이것 보세요. SNS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게시물들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어요. 지난달 대비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나파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다른 학생들의 눈은 반짝였어요. 저도 이 새로운 정보들에 흥미진진했죠. 더 중요한 건 이런 요구들이 단순히 온라인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태국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 및 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했어요. 그러자 나파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하지만 교수님, 그건 그저 일부 사람들의 의견일 뿐이에요. 대다수의 태국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에 관심이 없어요.
나파 학생,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세요. 태국의 18에서 34세 인구 중 68%가 한국어 능력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57%가 기회가 된다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답했죠. 나파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혼란스러움이 느껴졌죠. 물론 모든 태국 사람들이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고 오히려 최근의 어려움 때문에 그 가치를 더 인식하게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히 언어 학습의 문제를 넘어서 이것이 국가 간 관계와 문화 교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서 국가 간의 관계와 개인의 기회, 그리고 문화적 이해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그때 나파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 주변만 해도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거든요. 이 통계 자료들이 정말 신뢰할 만한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모든 통계는 표본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료들은 다양한 독립적인 기관에서 수집한 것들이고 표본의 크기도 상당히 큽니다. 물론 당신의 경험과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데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나파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 태국의 관광 산업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아시나요?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교수님을 바라봤어요. 저도 귀를 쫑긋 세웠죠. 한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한 자리를 중국인 관광객이 채우게 되었어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태국의 많은 관광지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태국 현지인들은 그동안 한국인 관광객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거든요. 간단한 한국어 회화, 한국인의 취향에 맞는 서비스 등을 준비했죠. 교수님은 화면에 몇 장의 사진을 띄우셨어요. 한국어로 된 간판과 메뉴판이 보였죠.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들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요. 우선 언어적 장벽이 큽니다. 태국인들이 준비한 한국어로는 소통이 안 되니까요. 게다가 문화적 차이로 인한 마찰도 있어요.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쓰레기 무단 투기, 공공장소에서의 예의 없는 행동, 그리고 일부 상인들과의 갈등 등이 보고되고 있죠. 결과적으로 많은 태국 상인들과 주민들이 한국인 관광객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언어적 소통이 더 쉽고 문화적 이해도가 높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다시 높이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인기 있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어 교사들을 얼른 파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그 순간 나파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붉어진 채로 말했죠. 교수님, 죄송하지만 그건 모두 잘못된 정보예요. 제가 아는 태국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중국 관광객들을 환영하고 있고 한국어 따위는 필요 없어요. 이건 모두 한국 정부의 프로파간다일 뿐이에요. 강의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학생들은 서로 놀란 표정으로 쑥덕거렸고 교수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나파의 극단적인 반응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와 현실을 부정하다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파 학생, 우리가 직접 태국 현지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더니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셨어요. 화면에는 태국의 여러 장소가 보였고 다양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한 상인이 말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오지 않아 장사가 너무 어려워요. 그들은 예의 바르고 소비도 많이 했죠.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 학생이 이야기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선생님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발 한국에서 선생님들을 보내주세요. 영상이 계속될수록 나파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느껴졌죠. 마지막 영상이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나파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나파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요. 한 가지 관점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죠. 강의가 끝나고 교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문화, 경제, 그리고 국제관계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또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자신의 제한된 경험을 전체의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이 태국에서 사라지게 되자 한국어를 배우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국인들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어의 인기가 높은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한국어 교사가 턱없이 부족할 정도일 줄은 몰랐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인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을 보니 한글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